고맙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날이 왔군요. 남편이 젊은 기생첩을 데려온 날, 쫓겨나는 본처는 울기는커녕 환하게 웃으며 열쇠 꾸러미를 순순히 내어주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하였지요. 그런데 며칠 후 수천 양어치 진상 약재가 까맣게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가문의 목숨 줄인 진상패마저 투전판에 날아가 버렸지요. 저 간악한 것들을 당장 목 베어라! 왕실 특사의 서슬 퍼런명이 떨어지고 망나니에 시퍼런 칼날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남편과 첩, 그리고 그 광경을 고요히 지켜보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대체 저 여인은 왜 웃으며 안방을 내준 것일까요? 월화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옛날 조선 팔도에서 약초가 자라기 가장 좋다는 지리산 자락, 산청마을에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수당이라 불리는 이 약방은 대대로 왕실 내의원의 약재를 진상하며 막대한 부와 명예를 쌓아온 명문가였지요. 산청 땅을 밟아본이라면 누구나 천수당의 이름을 알았고 먼 고을에서도 귀한 약재를 구하러 일부러 찾아올 만큼 그 명성이 드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수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진짜 기둥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며느리 송씨 부인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약초의 냄새만 맡아도 독성과 약성을 단번에 구별해 내는 천재적인 재주를 타고났습니다. 수백 가지 약재의 성질을 꿰뚫고 있었으며 어떤 병증에 어떤 약재를 어떻게 법제해야 하는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지요. 어려서부터 의서를 탐독하며 스스로 깨우친 의술이었으나 그 실력은 내의원의 어이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출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밖으로 나서서 의술을 펼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지녔어도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빛을 감추어야 했지요. 송씨 부인이 밤새워 연구하고 정성껏 지어낸 약들은 모두 남편 김생원의 공으로 둔갑하였습니다. 김생원은 의술에 의해 자도 모르는 무지렁이었건만 오직 양반의 체면과 허세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밖에서는 명예 행세를 하며 칭송을 받으면서도 집안일과 약방의 굳은 일은 모조리 아내에게 떠넘겼지요. 송씨 부인은 남편의 무능함을 뻔히 알면서도 가문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였습니다. 매일 닭이 울기도 전인 인시에 일어나 수백 가지 진상 약재들을 살폈습니다. 약재 창고의 온돌화기와 창문의 바람기를 세심히 조절하지 않으면 귀한 약재들이 하루아침에 썩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왕실에 진상하는 약재들은 조금의 흠집도 허용되지 않았기에 송씨 부인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천수당은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할 터였지요. 그런데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조씨 할멈은 아들 사랑이 유별났습니다. 며느리를 아래껏 부리듯 무시하며 늘 이렇게 구박하였습니다. 우리 아들 덕에 내년이 호강하는 줄 알아라. 성녀 주제에 밥값이나 하려무나.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송씨 부인은 날마다 모진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조씨 할멈은 곳간 열쇠를 자신이 차고 앉아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습니다. 송씨 부인이 아무리 밤낮 없이 일해도 비단옷 한 벌 해 입지 못하고 낡은 무명치마만 걸쳐야 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마디가 굵어져도 고운 기름 한 방울 발라볼 수 없는 신세였지요. 마을 백성들은 남모르게 송씨 부인의 고된 시집살이를 동정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럼에도 송씨 부인은
억울한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늘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약방의 일꾼들과 산청의 신만이들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해도 오직 송씨 부인에게만 진심 어린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환자를 돌볼 때 보여주는 그녀의 따스한 손길과 정확한 처방을 지켜보며 그들은 누가 진짜 천수당의 주인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김생원은 아내가 은연중에 인정받는 것을 질투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송씨 부인을 더욱 하대하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호통을 치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아 망신을 주기도 하였지요. 그러면서도 정작 어려운 처방이 필요하거나 급한 환자가 찾아오면 슬그머니 아내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사내였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언제나 송씨 부인이 뒤에서 모든 것을 수습해야 했지요. 김생원은 천수당의 재물을 믿고 매일 밤 장터 기방을 드나들며 기생들에게 엽전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술과 노름에 빠져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반면 천수당의 실질적 주인인 송씨 부인은 비단호 단벌 없이 허름한 행색으로 약방을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범접할 수 없는 깊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고요히 잠든 시각, 송씨 부인은 홀로 약재 창고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맹독을 품은 첫 남성이었습니다. 잘못 다루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독초였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손대기조차 두려워할 약초였으나 송씨 부인은 그것을 마치 오랜 벗을 대하듯 능숙하게 다루었습니다. 호롱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서늘하면서도 깊은 뜻을 품은 듯하였지요. 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가는 이 천재 의녀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천수당은 왕실내의원의 약재를 독점 진상하며 나날이 번창하였습니다. 산청 일대에서 천수당의 위세를 모르는 이가 없었고 한양의 큰 객주들도 앞다투어 거래를 청해왔지요. 겉으로 보기에 천수당은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송씨 부인의 피땀 어린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급박한 전갈이 당도하였습니다. 중전마마의 탕약에 쓸 최고급 약재를 구하라는 내의원의 엄명이었지요. 왕실에서 직접 내려온 명이니만큼 조금의 차질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조씨 할멈은 아들에게 어서 약재를 준비하라며 재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생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평소 약재 관리는 모두 아내에게 맡겨두었으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김생원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잠시 나갔다 오마. 결국 모든 짐은 송씨 부인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송씨 부인은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가며 약재를 법제하였습니다. 법제란 약재의 독성을 빼고 약성을 높이는 정교한 가공 과정이었는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불의 세기와 시간, 습도와 바람의 흐름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추어야만 제대로 된 약재가 탄생하였습니다. 송씨 부인은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오로지 약재에만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완벽하게 법제된 약재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왕실로부터 가문의 영광인
진상패가 하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상패란 왕실에 물품을 바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패로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명이었지요. 천수당의 이름이 다시 한번 조선 팔도에 드높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생원은 마당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 유지들과 한량들을 불러 모아 술상을 차리고 마치 자신이 직접 약을 지은 것처럼 거드름을 피웠지요. 내 손으로 정성껏 법제한 약재라 왕실에서도 감탄하셨다더군. 역시 천수당의 의술은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라네. 조씨 할멈도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아들이 가문을 일으켰다고 떠벌렸지요. 잔치에 온 손님들은 김생원에게 연신 축하의 말을 건넸고 김생원은 우쭐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 시가 송씨 부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잔치판에서 멀리 떨어진 약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약초를 썰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세운 탓에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송씨 부인의 공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든 영광은 김생원의 것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으며 송씨 부인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운함 대신 무언가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듯한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 수를 읽는 고수처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내다보는 듯한 깊은 눈이었지요. 그날 밤 잔치가 파하고 온 집안이 술에 취해 잠든 후였습니다. 송씨 부인은 홀로 뒷마당에 나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스쳐 지나갔지요. 송씨 부인은 나지막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독은 혀끝이 아니라 마음을 속이는 법이지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서늘한 빛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굳건해 보이는 천수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지요. 제 공을 챙기기에 급급한 남편,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는 송씨 부인. 이 위태로운 균형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요. 멀리 지리산 너머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평온해 보이는 천수당 위로 커다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송씨 부인만이 그 폭풍의 기운을 느끼며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풍파가 닥쳐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송씨 부인은 그 풍파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천수당의 대문 앞에 화려한 4인교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4명의 가마꾼이 메고 온 그 가마는 붉은 비단으로 휘장을 두르고 금실로 술을 놓은 값비싼 것이었지요. 대체 누가 이런 호사스러운 가마를 타고 왔단 말인가?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곱게 빗어 올린 머리에 비녀를 꽂고 화사한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걸친 젊은 여인이었지요. 얼굴은 제법 고왔으나 눈매가 날카롭고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 어딘가 표독스러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교태롭고 야무지기로 소문난 기생매향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김생원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김생원은 어머니와 아내가 있는 앞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부인, 내 오늘 중대한 결심을 하였소. 대를 잇기 위해 매향을 첩으로 드리겠소.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였고 늙은 유모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 방망이를 떨어뜨렸지요. 송씨 부인은 마당 한쪽에서 약초를 다듬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매향은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송씨 부인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어머나, 저분이 본처 마님이신가요? 행색이 하인과 다를 바가 없으시네요. 그 오만한 태도에 처음에는 시어머니, 조씨 할멈도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이놈아, 내가 미쳤느냐? 근본도 없는 기생년을 어찌 이 집안에 들인단 말이더냐? 조씨 할멈이 지팡이를 들어 아들을 내리치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매향이 품에서 비단보에 곱게 싼 무언가를 꺼내 조씨 할멈의 발밑에 받쳤습니다. 어머님, 소첩이 변변찮은 것이나마 정성을 준비하였사옵니다. 100년 묵은 천종산삼이옵니다. 비단보가 펼쳐지자 그 안에는 탐스러운 산삼 한 뿌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황금빛 윤기가 흐르는 그 산삼은 보기에도 범상치 않아 보였지요. 조씨 할멈의 눈빛이 순간 탐욕스럽게 변하였습니다. 평생 귀한 약재를 다루어 온 그녀였건만 이처럼 훌륭해 보이는 산삼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조씨 할멈은 금세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향의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었지요. 아이고, 이런 귀한 것을. 며느리 될 사람이 예의가 참으로 바르구나.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버선발로 뛰어나와 매향을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하인들은 기가 막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송씨 부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지요. 기세를 탄 매향이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명색이 세아씨인데 이 칙칙한 집안 분위기를 제가 싹 바꾸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새 살림을 차리려면 안방이 있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김생원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렇소. 본처는 행색도 촌스럽고 손님 맞이에 어울리지 않으니 당장 내가 안방을 내놓도록 하시오. 남편의 냉정한 말에도 송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마저 며느리를 향해 매몰차게 내뱉었지요. 성녀 주제의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무얼 하겠느냐. 어서 세아씨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못할까. 늙은 유모와 일꾼들이 경악하며 말리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생원이 눈을 부라리며 몽둥이를 집어들자 아무도 더 이상 나서지 못하였지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송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송씨 부인이 원통함에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혹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하인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송씨 부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우는 것일까요?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고개를 든 송씨 부인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너무나도 평온하고 기품 있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뜻밖의 표정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어리둥절한 얼굴이 되었지요. 대체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송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 서방님. 마침 안방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던 참이었습니다. 그 뜻밖의 대답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분명 온갖 핍박을 받으며 쫓겨나는 처지인데 어찌하여 저리도 순순히 받아들인단 말인가.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하였고 늙은 유모는 안타까움에 눈시울을 붉혔지요. 송씨 부인은 화를 내기는커녕 아주 홀가분한 표정으로 허리춤에서 육중한 쇳대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수십 개의 열쇠가 달린 그 꾸러미는 천수당의 모든 창고와 곳간을 여는 중요한 것이었지요. 송씨 부인은 그것을 공손히 두 손으로 받쳐 들며 매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새아씨께 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이 열쇠들은 안방과 이어진 진상약재 창고의 쇳대이옵니다. 새아씨께서 이제 가문의 안주인이 되셨으니 이 무거운 책임도 기꺼이 감당하시겠지요. 매향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약재 창고가 바로 천수당의 돈줄이라는 것을 그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매향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쇳대 꾸러미를 낚아챘습니다. 손에 쥔 열쇠 꾸러미가 묵직하게 느껴지자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호호, 본처마님이 제법 예의를 아시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안을 번듯하게 꾸려나갈 테니까요. 김생원도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분수를 아는구나. 진작 일이 순순히 굴 것이지. 시어머니 조씨 할멈도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쯧쯧, 성녀 주제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것부터가 외람된 일이었느니라.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야. 송씨 부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출한 보따리 하나만 챙겨 들고는 안방에서 물러났지요. 그녀가 향한 곳은 집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뒷방이었습니다. 볕도 제대로 들지 않고 습기가 차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 방은 본래 잡동사니를 넣어두던 곳이었지요. 송씨 부인이 뒷모습을 보이며 물러나자 일꾼들은 원통함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소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송씨 부인이 저토록 모진 대접을 받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서러웠던 것이지요. 늙은 유모는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뒷방에 당도하여 문을 꼭 닫은 송씨 부인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죽여 낮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 웃음에는 억울함도 서러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왔다는 듯한 여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천수당의 안방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진상약재 창고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핵심 공간이었지요. 안방 아궁이의 화기가 벽을 타고 창고로 전해지고 안방 창문의 바람 길이 창고의 환기를 조절하는 구조였습니다. 안방 아궁이에 불을 얼마나 떼는지, 창문을 얼마나 열어두는지에 따라 창고, 약재의 운명이 갈렸지요. 이 섬세한 관리법을 아는 사람은 온 천수당을 통틀어 송씨, 부인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매시간 화기를 살피고 바람길을 조절하지 않으면 창고의 귀한 약재들은 며칠 만에 썩어 문드러지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던 것이지요. 송씨 부인은 쇳대를 넘겨주면서 이 가장 중요한 관리 비법을 단 한마디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송씨 부인은 낡은 다기를 꺼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 도간으로 기어들어온 쥐들에게는 아주 기름진 미끼를 듬뿍 던져주어야 하는 법이지요. 그녀는 여유롭게 찬물을 올리며
앞으로 벌어질 일을 그려보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갈 터였지요. 그 시각 안방을 차지한 매향은 신이 나서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넓은 방에 비단 이불과 자개농이 가득하니 절로 콧노래가 나왔지요. 하지만 잠시 후 매향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이 방이 왜 이리 추운 거야? 불도 제대로 안 떼놨네. 매향은 하인을 불러 아궁이에 장작을 잔뜩 때우도록 명하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방 안이 금세 후끈해지자 매향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러더니 약재 창고와 연결된 환기창이 눈에 거슬린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저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어오잖아. 당장 막아버려. 하인들이 두꺼운 비단 병풍으로 환기창을 꽁꽁 틀어 막았습니다. 매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비단 이불 속에 파묻히며 중얼거렸지요.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뒷방에서 그 어리석은 소란을 엿듣던 송씨 부인은 고요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안도와 함께 서늘한 빛이 감돌고 있었지요. 적들이 스스로 자멸할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매향은 안방의 새 주인이 되자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울 앞에 앉아 곱게 단장을 하고 비단옷을 갈아입으며 하인들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켰지요. 그것도 모자라 매일같이 읍내 기생동무들을 불러 모아 질펀한 연회를 벌였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질 않았지요. 김생원도 젊고 고운 첩을 곁에 두니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본처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면서 매양에게는 비단과 놀이개를 사다 바치기에 바빴지요. 두 사람은 천수당의 재물을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기며 물쓰듯 써댔습니다. 조씨 할멈도 귀한 산삼을 바친 매양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그녀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눈을 감아주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인 하나가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어디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냄새는 점점 짙어졌지요.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악취가 안방 근처에서부터 온 집안으로 스멀스멀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썩어 들어가는 듯한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매향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하인들을 닥달하였습니다. 당장 청소를 하지 못할까? 어디서 시궁창 냄새가 이리도 진동을 하느냐? 하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냄새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향은 짜증이 나서 값비싼 외제향을 피워댔지만 악취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역겨운 냄새는 더욱 독해져서 이제는 코를 막지 않고는 안방 근처에 갈 수조차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상함을 느낀 김생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악취가 가장 심하게 나는 곳을 더듬더듬 찾아가 보니 그곳은 다름 아닌 안방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진상약재 창고였지요. 김생원은 송씨 부인에게서 받은 쇳대로 창고 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그 순간 김생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창고 안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수천 양어치의 최고급 진상약재들이 펄펄 끓는 열기와 습기를 견디지 못해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값비싼 녹용은 진물을 흘리며 흐물흐물 녹아내리고 있었고 귀한 산삼은 곰팡이에 뒤덮여 원형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향과 우황은 악취를 뿜으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김생원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창고 안 가득 쌓여 있던 약재들이 남김없이 썩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왕실에 진상할 물품은 물론이고 각처 객주들에게 넘기기로 한 약재들까지 모조리 못 쓰게 되었지요. 그 피해액을 어림잡아도 수천 양, 아니 수만 양에 달할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한양에서 대상 객주들이 약재를 가지러 당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물건이 없으니 그들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하였지요.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먼저 치렀는데 약재가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요? 당장 계약금의 10배를 물어내시오. 객주들이 난동을 부리며 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졸지의 천수당은 막대한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지요. 단 며칠 사이에 곳간은 텅텅 비어버렸고 그토록 자랑하던 재물이 허망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김생원은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때 매향이 은밀히 귓속말을 건넸지요. 서방님, 제가 아는 곳에 가시면 잃은 돈을 금세 회복할 수 있사옵니다. 귀인들만 드나드는 비밀 투전판이 있는데 거기서 한탕만 하시면 됩니다. 김생원은 매향의 말에 솔깃하였습니다. 당장 그날 밤 매향이 일러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매향과 미리 짜고 친 전문 투전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속임수로 김생원의 돈을 남김없이 털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남은 전담 문서마저 날려버린 김생원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급기야 눈이 돌아간 그는 왕실에서 하사받은 가문의 목숨줄, 그 귀한 진상패마저 투전판의 담보로 넘기고 말았지요. 이 모든 사태를 뒤늦게 알게 된 조씨 할멈은 뒷목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매향이 바쳤던 그 탐스럽던 산삼이 사실은 열을 오르게 하는 독초 뿌리였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이것을 몸보신이랍시고 다려먹었던 조씨, 할멈은 피를 토하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곧간이 비자 매향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알아놓은 시어머니를 노골적으로 홀대하며 밥줄을 끊어버렸지요. 저 늙은이 약값이 어디 있다고요? 알아서 하시든지요. 어둡고 냉랭한 뒷방에서 송씨 부인은 그 절망의 비명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기나란 은침이 들려 있었고 그 끝이 촛불에 달궈지며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송씨 부인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매향의 구박 속의 조씨 할멈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독초를 먹은 탓에 온몸에 열이 오르고 피를 토하는 날이 잦았지요. 그런데도 매향은 약은커녕 미음 한 그릇 제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생원도 빚쟁이들에게 쫓기느라 어머니를 돌볼 겨를이 없었지요. 호사스러운 안방에서 천대받던 조씨 할멈은 결국 허름한 뒷채 병사로 옮겨졌습니다. 피골이 상접해진 조씨 할멈은 죽음의 문턱에서 헛것을 보며 신음하였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찾아오는 이 하나 없었지요. 한때 온 집안을 호령하던 안주인이 개죽음을 앞두고 있었건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병사의 삐걱거리는 미닫이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섰지요. 희미한 호롱불이 일렁이며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조씨 할멈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지요.
할멈은 그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며느리, 송씨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야. 조씨 할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송씨 부인은 아무 대꾸 없이 약탕기에서 정성껏 달인 탕약을 떠서 시어머니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지요. 그 탕약은 독초의 독성을 풀어주는 해독제였습니다. 송씨 부인은 이 탕약을 만들기 위해 몇 날 며칠을 밤새워 약재를 구하고 법제하였던 것이지요. 탕약을 넘긴 조씨 할멈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독이 이미 온몸에 퍼진 탓에 탕약만으로는 부족하였지요. 송씨 부인은 품에서 옥동 침통을 꺼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가느다란 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어머니의 막힌 혈맥을 찾아 침을 놓았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침술이었지요. 명혈의 은침이 꽂히자 굳어가던 할멈의 기혈이 서서히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송씨 부인은 그렇게 사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하였습니다. 낮에는 아무도 모르게 뒷방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병사로 건너와 정성을 다하였지요. 그 지극한 간호 덕분에 조씨 할멈은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눈을 뜬 할멈은 곁에서 밤을 새운 며느리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송씨 부인의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거칠어진 손에는 약재를 다루다 생긴 상처가 가득하였지요. 조씨 할멈의 시선이 방 한 구석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매향이 던져두고 간 쉬어빠진 보리밥 덩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그 차디찬 밥덩이와 며느리의 거칠고 헌신적인 손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 뼈저린 깨달음이 할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요망한 첩의 달콤한 혀끝에 속아 넘어가 정작 집안을 지탱하던 진짜 기둥을 내쳤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뒤늦게 사무치게 느껴졌지요. 그토록 구박하고 천대하였건만 그 며느리가 원수처럼 대할 수도 있었건만 도리어 목숨을 구해주다니. 조씨 할멈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야, 이 늙은 것을 용서해다오. 이 못난 어미가 눈이 멀었었느니라. 조씨 할멈은 소리 죽여 오열하며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평생 고집스럽고 완고하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조용히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서늘하였으나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송씨 부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 등 뒤를 믿고 맡길 분이 생겼사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눈빛을 교환하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약속이 담겨 있었지요. 핏줄로 맺어진 정보다 더 진하고 굳건한 비밀스러운 동맹이 그 순간 맺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매향이 거드름을 피우며 병사를 들여다보았지요. 조씨 할멈은 여전히 숨이 넘어갈 듯한 노인 행세를 완벽하게 연기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매향이 발로 밥그릇을 밀어내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어도 조씨 할멈은 이를 악물고 그 치욕을 묵묵히 견뎌냈지요. 속으로는 날카로운 칼날을 갈면서 말입니다. 낮에는 다 죽어가는 늙은이, 밤에는 며느리의 귀와 눈이 되어주는 시어머니. 그 은밀한 행보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야심한 밤이 되면 조씨 할멈은
집안 곳곳을 쥐도 새도 모르게 돌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죽어가는 노인 행세를 하였으나 밤이 되면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였지요. 몇십 년을 이 집안에서 살아온 할멈은 천수당의 구석구석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의 마루가 삐걱거리는지, 어느 문이 소리를 내는지 모든 것이 할멈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지요. 조씨 할멈은 밤마다 김생원과 매향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정보를 낱낱이 수집하여 며느리에게 전하였지요. 평생 가문의 안주인으로 군림하던 할멈이 이제는 며느리의 충실한 밀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조씨 할멈이 품에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뒷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송씨 부인이 문을 열자 할멈은 낡고 빛바랜 책 한 권을 내밀었지요. 며느리야, 이것을 가져왔느니라. 김생원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던 것인데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천년 비급서라네. 송씨 부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 비급서는 천수당의 조상들이 수백 년에 걸쳐 기록해 온 비밀 의술서였지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기막힌 처방들과 신묘한 침술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안에는 이독제독이라 하여 독으로 독을 치유하는 놀라운 비방이 담겨 있었지요. 송씨 부인은 밤새워 비급서를 탐독하였습니다. 촛불이 다 녹아 없어지도록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어나갔지요.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는 비급서의 내용을 빠르게 흡수하였고 거기에 자신만의 깨달음을 더하여 새로운 비방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며칠 밤낮을 약재와 씨름한 끝에 송씨 부인은 마침내 세상에 없던 신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것은 까만 윤기가 흐르는 조그만 환약이었지요. 보기에는 여느 환약과 다를 바 없어 보였으나 그 안에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환약은 여러 가지 맹독초로 만들어져 그냥 삼키면 온몸에 독이 퍼져 즉사하게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송씨 부인의 특별한 침술로 먼저 기혈을 뚫어주면 오히려 어떤 난치병도 낫게 하는 명약으로 돌변하는 신비로운 약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완성된 환약을 작은 작의 목함에 소중히 담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하였지요. 어머니, 이제 미끼가 준비되었사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양에서 급박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내의원 특사가 수십 명의 관군을 이끌고 산청 천수당 마당에 들이닥쳤지요. 온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소란이었습니다. 특사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천수당 식구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어명이다. 중전마마께서 원인 모를 흉통으로 사경을 헤매고 계시다. 천수당의 명성을 듣고 특별히 특효약을 구하러 왔노라. 당장 약을 지어 바치도록 하라. 왕실의 어명이라니 이를 어기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판이었습니다. 김생원과 매향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지요. 진상할 약재는 모두 썩혀버렸고 진상패마저 투전판에 날려버린 마당에 무슨 수로 왕실의 명을 받들 수 있단 말인가. 두 사람은 땅이 꺼지라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매향은 이리저리 방도를 궁리하다가 문득 조씨 할멈이 밤중에 뒷방 쪽으로 숨어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수상이 여긴 매향이 발소리를 죽이고 뒤를 밟았지요. 그녀는 창호지 문틈에 눈을 대고 안을 엿보았습니다. 뒷방 안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 죽어간다던 조씨 할멈이 멀쩡하게 앉아 있었고 송씨 부인이 자개 목함을 열어 까만 환약을 꺼내 보이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 약 한 알이면
죽어가는 왕족도 살릴 수 있사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비약이옵니다. 매향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저 약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매향은 후다닥 돌아서 김생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뒷방에 명약이 있사옵니다. 본처가 몰래 숨겨둔 것인데 저것만 가져다 바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김생원의 눈빛이 흉악하게 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그 약을 훔칠 모의를 시작하였지요.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자신들의 그림자를 송씨 부인이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송씨 부인이 정교하게 쳐놓은 거미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냥꾼의 덫에 어리석은 먹잇감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구름이 달빛마저 가려버려 천수당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온 집안이 고요히 잠든 시각, 두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뒷방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김생원과 매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뒷방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김생원이 조심스럽게 미닫이 문에 손을 대었지요.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보니 송씨 부인이 이불을 덮고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지요.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김생원이 매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고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책상 위에는 낮에 보았던 그 작의 목함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매향이 얼른 손을 뻗어 목함을 집어들었지요.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지자 매향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갔지요.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확인한 후 잠든 척하던 송씨 부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그때 병사에서 지켜보던 조씨 할멈이 황급히 뒷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멈은 기겁을 하며 송씨 부인의 손을 붙잡았지요. 며느리야, 큰일 났느니라. 저것들이 약을 훔쳐갔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 당장 쫓아가서 빼앗아야겠다. 할멈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송씨 부인이 여유롭게 할멈의 손목을 잡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지요. 오히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 빙긋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염려 마시옵소서. 쥐가 스스로 맹독을 삼켰사옵니다. 우리가 나서서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졌사옵니다. 조씨 할멈은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할멈은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천수당 앞마당에는 내의원 특사와 수십 명의 관군들이 위엄 있게 도열해 있었지요. 온 마을 백성들이 대문 밖에 모여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특사가 왔다는 소문이 산청 일대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훔친 작의 목함을 품에 안은 김생원이 의기양양하게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젯밤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김생원은 특사 앞에 무릎을 꿇고 목함을 높이 받쳐 들었습니다. 대인, 여기 소인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비약이 있사옵니다. 이 약이면 중전마마께서 씻은 듯
나으실 것이옵니다. 천수당 가문의 명운을 걸고 바치옵니다. 매향도 특사 옆에서 아양을 떨며 입을 보탰지요. 저 약은 천수당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명약이옵니다. 저희가 밤새워 정성껏 만든 것이니 부디 믿어주시옵소서. 매향은 속으로 이공으로 한양에 올라가 부귀영화를 누릴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걸치고 가마를 타고 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지요. 그러나 특사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특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중전마마의 옥체에 함부로 약을 올릴 수는 없느니라. 먼저 시약을 하여 효험을 확인해야겠다. 특사의 명에 따라 관군들이 마을에서 역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관아의 노비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그 노비를 시약인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지요. 저 약을 먼저 이 자에게 먹여보아라. 효험이 있으면 왕실에 바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김생원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벌벌 떠는 손으로 목함을 열어 까만 환약을 꺼냈지요. 그리고 죽어가는 노비의 입에 그 약을 억지로 털어 넣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환약이 노비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하였지요. 김생원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노비의 몸이 갑자기 굳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경직되더니 눈동자가 허옇게 뒤집혔지요. 노비의 입에서 시커먼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이윽고 썩은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만만하던 김생원의 미소가 서서히 얼어붙었습니다. 매향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요. 노비는 온몸을 비틀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 거품을 한 번 크게 토해내더니 눈을 희번덕거리며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마당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검은 피를 토하며 쓰러진 노비의 시신 앞에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지요. 구경하던 마을 백성들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고 아낙네들은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생원과 매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특사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장검을 빼들어 김생원의 목줄기에 들이대었지요. 서슬퍼런 칼날이 살갗에 닿자 김생원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이놈들, 감히 지엄한 어명 앞에서 맹독으로 종묘사직을 능멸하려 들다니 이는 삼족을 멸할 대형무도한 짓이로다. 특사의 우렁찬 호통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관군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고 김생원과 매향을 에워쌌지요. 두 사람은 이제 꼼짝없이 쥐덫에 걸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사가 손을 높이 들어 명을 내렸습니다. 저 간악한 두 남녀를 당장 포박하라. 그리고 관아의 망나니를 불러 이 자리에서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어라. 관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김생원과 매향을 거칠게 포박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라줄에 꽁꽁 묶여 마당 한가운데 무릎이 꿇렸지요. 잠시 후 붉은 두건을 쓴 덩치 큰 망나니가 큼직한 칼을 어깨에 메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따라 막걸리 동이를 든 졸개가 따라왔지요. 망나니는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섰습니다. 그러더니 막걸리를 한 사발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입에 머금은 술을 칼날 위에 뿜어내었지요. 햇빛에 반짝이는
칼날 위로 막걸리가 퍼지며 섬뜩한 무지갯빛을 만들어냈습니다. 망나니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칼춤을 추기 시작하자 마당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시퍼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자 김생원과 매향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애처롭게 목숨을 구걸하였지요. 그러다 급기야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인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저 요망한 첩년이 약을 훔치자고 꼬드긴 것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전연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뿐이옵니다. 김생원이 비굴하게 발악하였습니다. 그러자 매향도 질세라 목청을 높였지요. 새빨간 거짓말이옵니다. 저 무능한 사내가 본처의 약을 탐내어 훔치자고 한 것이옵니다. 소첩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두 사람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는 금슬 좋은 척하더니 막상 죽음 앞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모습이었지요. 그 꼴을 지켜보던 관군들조차 역겨워하며 혀를 찼습니다. 쯔쯔, 저것들이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로구나. 제 살겠다고 서로 물고 뜯는 꼴 좀 보게. 저런 것들이 양반 행세를 하고 다녔다니. 특사도 진저리를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 둘 다 같은 죄인이니 함께 목을 쳐라. 망나니가 칼춤을 마치고 두 사람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묵직한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났지요. 김생원은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지린내가 마당에 진동하였지요. 매향은 눈을 희번덕거리다가 혼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지요. 두 사람의 목이 달아날 순간이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눈을 질끈 감았고 아낙네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 천수당 앞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는 위엄 있는 여인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칼을 당장 거두시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당당하였던지 망나니의 칼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특사와 관군들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구경하던 백성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뒷방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나오듯 한 여인이 당당한 자태로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대체 저 여인은 누구인가?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뒷방 문지방을 넘어선 여인의 모습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허름한 무명치마 대신 윤이 나는 명주치마 저고리를 기품 있게 차려입은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조강지처 송씨 부인이었지요. 평소의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명문가 규수의 풍모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죽어간다던 조씨 할멈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지팡이를 짚은 채 노련한 호위무사처럼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지요. 병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할멈의 모습에 김생원과 매향은 귀신이라도 본듯 기겁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어찌 저리 멀쩡하신 것이요. 김생원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조씨 할멈은 아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특사가 송씨 부인에게 장검을 겨누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년은 니기에 감히 관아의 형 집행을 막아서느냐.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그때 조씨 할멈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멈의 목소리는 크고 우렁찼지요. 대인 잠시만 이 늙은이의 말을 들어주시오. 저 못난 아들놈과 요망한 첩녀는 천수당의 진상 약재를 제 손으로 썩혔을 뿐 아니라 왕실에서 하사하신 진상패마저 투전판에 팔아넘긴 천하의 역적들이요. 조씨 할멈의 폭로의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특사의 눈이 번뜩이며 김생원을 노려보았지요. 진상패를 함부로 남에게 넘기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모독하는 큰 죄였습니다. 조씨 할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요. 저 첩녀는 나에게 산삼이라 속이고 독초를 먹여 죽이려 하였소.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오로지 내 며느리 덕분이요. 할멈이 송씨 부인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진짜 천수당의 주인이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조선 제1의 명의는 바로 내 며느리 송씨 한 사람뿐이요. 저 못난 아들놈은 의술의 예자도 모르는 무지렁이에 불과하오.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폭로에 김생원이 발악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습니까? 어찌 자식을 저버리고 저런 말씀을 하시오. 그러자 조씨 할멈이 굵은 지팡이를 번쩍 들어 아들의 입통수를 가차없이 후려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생원의 입에서 피가 튀었지요. 닥쳐라 이놈, 내년이 무슨 낯짝으로 나를 어미라 부르느냐. 오늘부터 넌 내 자식이 아니다. 할멈의 서슬퍼런 호통에 김생원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웅성거리며 사태를 지켜보았지요. 그 사이 송씨 부인은 놀란 특사를 지나쳐 검은 피를 토하고 쓰러진 시약인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였지요. 송씨 부인은 품에서 옥동 침통을 꺼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가느다란 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죽어가는 노비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노비의 명혈 세 곳에 은침을 깊숙이 찔러 넣었지요. 첫 번째 침이 꽂히자 노비의 굳어가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번째 침이 들어가자 막혀있던 기혈이 뚫리기 시작하였지요. 세 번째 침이 깊숙이 박히는 순간 노비의 온몸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독제도. 맹독으로 막혀있던 기혈이 송씨 부인의 신묘한 침수를 만나 순식간에 강력한 생명의 기운으로 변환되었던 것이지요. 송씨 부인만이 알고 있는 비법이었습니다. 그녀의 침술 없이 약만 먹으면 독이 되고 침술과 함께하면 명약이 되는 오묘한 이치였습니다. 죽어가던 노비가 갑자기 크게 기침을 하더니 입안에 고여있던 썩은 피를 한꺼번에 토해내었습니다. 그러더니 기적처럼 혈색이 돌아오며 눈을 번쩍 떴지요. 노비는 크게 숨을 몰아쉬며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에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오.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탄의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특사와 관군들이 엎드려 절을 하였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신기에 가까운 의술의 넋을 잃었지요. 김생원과 매양은 자신들이 짐짝처럼 버렸던 조강지처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 벌벌 떨며 고개조차 들지 못하였습니다. 송씨 부인이 특사를 향해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대인, 이 비약과 제 침술이 함께해야만 중전마마를 살릴 수 있사옵니다. 제가 직접 한양으로 가겠사옵니다. 특사는 즉시 장검을 거두고 송씨 부인 앞에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손수 기를 내며 입궐할 가마를 준비하라 명하였지요. 송씨 부인은
왕실 관군의 호위를 받으며 한양으로 향하였습니다. 4인교 가마에 오른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지요. 오랜 세월 숨죽여 견뎌온 날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궁궐에 당도한 송씨 부인은 중전마마의 처소로 안내되었습니다. 중전은 원인 모를 흉통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내의원의 어이들이 온갖 처방을 다 써보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이미 여러 차례 가망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궁녀들은 울먹이며 송씨 부인에게 매달리듯 하였지요. 송씨 부인은 침착하게 중전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송씨 부인은 품에서 자개 목함을 꺼내 까만 환약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옥동 침통에서 은침 3개를 뽑아 중전의 명혈에 정확하게 찔러 넣었지요. 이독제독의 비술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맹독으로 만든 환약이 신묘한 침술과 만나 강력한 생명의 기운으로 변환되었지요. 잠시 후 중전의 창백하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굳어있던 손끝이 움직이더니 이윽고 중전이 눈을 번쩍 떴지요. 마마. 궁녀들이 환호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송씨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그들이 손을 쓰지 못한 병을 단 한 번의 시술로 낫게 하다니 이것은 의술이 아니라 신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모두가 넋을 잃고 송씨 부인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임금께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중전의 병이 완쾌되자 임금은 송씨 부인을 어전으로 불러들였지요. 그대의 의술이 아니었다면 중전을 잃을 뻔하였도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여라. 내 반드시 들어주리라. 송씨 부인은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녀는 그저 아픈 이들을 돌보는 것이 소원이옵니다. 허나 한 가지 청이 있사오니 천수당의 소유권을 소녀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울러 반역을 도모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임금은 즉시 그 청을 허락하셨습니다. 천수당의 모든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송씨 부인에게 인정되었고 여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내의원 최고 의녀의 수장 격인 명예가 하사되었지요. 이는 조선 개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산청에 남아있던 김생원과 매향에게는 가혹하고도 통쾌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왕실 기망죄와 진상패 매도죄로 압송된 김생원은 양반 신분을 박탈당하였지요. 그는 활인서에 오물과 똥장군을 지어 나르는 관노비로 전락하여 평생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한때 명예 행세를 하며 거드름 피우던 자가 이제는 똥내를 맡으며 천한 일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천매향도 무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마에 시뻘건 죄인 낙인이 찍힌 채 험준한 북방산악지대로 끌려갔지요. 그곳에서 평생 가시에 찔리며 관아의 약초를 캐는 노비가 되었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약초를 뜯어야 하는 그녀의 신세는 참으로 비참하였지요. 한때 안방을 차지하고 으스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왕실 관군의 호위를 받으며 금이 환영하는 송씨 부인을 산청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하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모두가 송씨 부인의 이름을 연호하였지요. 송씨 부인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천수당의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조씨 할멈은 관아에 고하여 아들 김생원을 가문 호적에서 영영 파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송씨 부인을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로 삼았지요. 할멈은 천수당 대문을 지키는 깐깐한 문지기를 자처하였습니다. 콩고물을 바라고 송씨 부인에게 접근하는 탐욕스러운 양반들을 몽둥이로 다 쫓아내며 며느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지요. 송씨 부인은 천수당을 조선 팔도에서 버림받고 아픈 여인들을 무료로 거두어 치료해 주는 최대 규모의 여인 재생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갈 곳 없는 여인들이 송씨 부인의 품에서 새 삶을 얻었고 천수당은 조선 방방곡곡에 희망의 등불이 되었지요.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방 너른 대청마루에서 송씨 부인과 조씨 할멈이 다정하게 약초를 다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하였습니다. 송씨 부인은 오랜 세월 모진 구박과 천대를 묵묵히 견뎌냈지요. 그러나 그 인내는 무기력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갈고 닦은 지혜로운 인내였지요. 세상은 당장 빛나는 자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묵묵히 제 길을 걷는 사람이옵니다. 송씨 부인이 안방을 내어준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시작이었지요. 진정한 그릇은 스스로를 낮출 줄 알되 결코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법이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여 지금 억울하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옵소서.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빛이 될 것이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